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새해 첫 월요일 잘 여셨나요? 오늘부터 라디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강재입니다. 코로나19의 3차 재유행 탓에 연말연시에도 모임과 만남은 자제하고 또 조용히 보내셔야 했을 텐데요. 그런데 정치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로 인해서 연초 전국은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여당 내부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해줬더니 어떻게 됐느냐라는 지적에서부터 화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조건부 사면이 말이 되느냐, 전직 대통령들을 노리게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반발도 쏟아져 나왔죠.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은 필요한 걸까요? 촛불 민심에 따라 법대로 해야 하는 걸까요? 1월 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평범한 일상이 포레나를 만나면 출근은 더 빠르게, 휴식은 광교산 숲세권에서, 생활 인프라는 완벽하게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에서 가장 앞선 일상으로. 특별한 일상의 시작 포레나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1644-5060 한화건설. 네, 1월 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운 교수와 함께합니다. 경제 이슈를 짚어볼 텐데요. 최백운 교수의 이게 경제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죠. 경북문화재단 이희범 대표이사 연결해서 2021년 새해 경북문화재단의 계획과 또 포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백운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운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에 저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허앵커 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굉장히 허앵커가 아끼는 후배라고. 아유,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네. 무엇보다도 건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 안동 MBC하고 2년 맺은 지가 벌써 3월 달이면 이제 2년이 돼가네요. 아,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안동 시민들한테 많은 복을 받았는데요. 근데 제가 때로는 그러니까는 제 생각과 다른 청취자들한테 좀 불편을 드릴 수도 있고, 네. 그렇지만은 저는 그냥 학자로서요. 저는 이제 제가 별명이 팩트체커라고 돼 있는데, 네. 그 경제적인 사실을 전달하는데 저는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얼마든지 이해하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팩트체커, 팩트를 기반으로 하신 거니까, 네. 네. 들으시는 분들도 크게 불편하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021년에도 이렇게 쉽고 또 명쾌하게 경제 이야기를 풀어주실 거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주제에 이제 넘어가 볼 텐데요. 최근에 네. 국토부 장관이 교체가 되기도 했고요. 새해에도 여전히 국민 삶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집값일 텐데요. 최근에 재밌는 기사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제목이 다주택자가 많아야 집값이 안정된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이자 또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봤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체 이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많아야지 집값이 안정된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대학에서 지금 30년 넘게 지금 선생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30년 이상 동안 연구하고 교육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그 일반 국민들이 경제를 참 어려워하고 그러는데요. 네. 사실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결론들 주장들이요. 사실은 그 일반 국민들이 경제를 모르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하고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일반 국민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좀 거리가 먼 얘기가 나올 때는 뭔가 그러니까는 그 주장에 좀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다주택자들이 일종의 투기꾼으로 되게 만약에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좀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투기라는 것이 결국은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이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그 상식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주장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그 보도가 상당히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제가 그래서 이게 12월 29일자로 이제 발표가 됐어요. 네. 그 주택산업연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주택 건설업자들의 이해 그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민간 연구소예요. 네. 여기서 했는데 이제 결론부터 가장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면요. 이분들이 좀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그 다주택자의 비율을 좀 납득이 안 가는 방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주택 보유율이라든가 뭐 다주택자 비율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을 되게 일반 떠올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주택 시장의 뭐 다른 나라는 40% 내외가 임대주택에 살고 그 중에서 개인 다주택자들이 60%를 공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80%다. 예. 그래서 이 다주택자를 잡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다주택자 비율을 일단 정의를 하고 네. 그거하고 이제 그러니까 주택 가격 상승률하고 이렇게 이제 관계를 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다주택자 비율을 정의를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잘못을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주택자 비율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두 주택자 이상의 비율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사용한 거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요. 네. 전체 주택수에서 그러니까는 두 주택자 이상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로 구했어요. 아, 사람 수가 아니라 주택수로 기준을 그렇죠. 바꿨다는 예. 거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 경우를 계산을 해보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의 다주택자 비율하고는요.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그 전체 주택이 만약에 1000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공공 임대로 가는 게 한 100채가 있다고 하고요. 네. 우리나라 한 10% 정도 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1주택자가 한 500채가 있다고 해보세요. 50% 정도요. 전체 네. 중에서요. 네네. 그럼 이제 600채가 빠지고 400채가 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계산한 것은 1000분의 400에서 40%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다주택자 비율을요. 네. 그런데 이 400채가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 소유자들의 그러니까 가구수로 만약에 가게 되면요. 네. 가구수로 가게 되면 가구수는 그러니까 훨씬 많을 수밖에 이 가구수로 가게 되면 이게 그 분모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비율이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게 되면 이 사람은 40% 나오는데 그의 절반 수준도 안 되겠는지 나오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400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두 채씩 그러니까 200명이 두 채씩 나눠 가질 경우도 있고. 그렇죠. 한 명이 뭐 10채 가지고 있을 한 수도 있고요. 명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400채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이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주택의 소유 집중이 크면 클수록 이 비율은 굉장히 이 저자들 계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주택자 비율을 잘못 책정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꼬이게 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쓰는 방식이 이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잘 이해하기 힘들거니지만은 그러니까 주택 가격 상승률하고 다주택자 비율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분포가 돼 있더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많으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 상승률이 떨어진다 네네, 이거죠. 그렇게 봤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분들이 사용한 방식이 굉장히 단순한 방법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네. 근데 거꾸로 해석을 하면요. 네. 거꾸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네. 다주택자 비율이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쵸. 원인과 결과를 바꿔놓게 되면요. 네.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집값 상승률이 낮을 때 네. 우리나라 다주택자들의 대부분은 사실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임대사업자들이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해놨다가 임대사업자들 법적인 혜택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조세 혜택이 네. 더 이제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양자의 관계를 그러니까는 어떤 걸 원인으로 놓고 어떤 걸 결과로 놓냐다가 정반대 해석이 가능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졌을 때 임대사업자들은 주택을 많이 사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론을 되게 전문가들은 안 써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발표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그 데이터 같은 거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 연구소에서 제가 이제 그 시민들이 만들어준 최백운 경제연구소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연구소에서 여기서 접촉을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데이터 잡고 문의를 했는데 이분들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으시고. 아, 연락 자체가 안 되는군요. 네. 예, 연락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 무리하게 어쨌든 간에 다주택자 비율을 정의부터 잘못했고. 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끼워 맞추기 식으로 결국은 해석을 이제 하는 이제 이런 오류를 점검한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주택자를 선정하는 기준부터도 잘못했고 계산하는 예. 방식도 너무 표면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예, 걸로 그렇죠. 계산을 해서 결과는 그러면 당연히 기준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다라는 그렇죠. 예. 입장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좀 이슈가 되는 기사기도 했거든요. 많은 분들도 이렇게 맞습니다. 예. 가져가서 또 개인 의견도 달고 해서 저희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 전에 부동산 대책 내놓겠다고 스스로 발표 시점을 정했는데 예. 부동산 정책 방향은 어떻게 좀 새해에는 가야 될까요? 저는 현 정부가 가장 아픈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저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네. 부동산 정책은 저는 실패했다고 단언하는 사람입니다. 단언하는 사람인데. 사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 예, 저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문재인 정부 좀 이제 지지를 해준 사람으로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제 입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해법은 간단해요. 이게 뭐 어떻게 간단한 거냐면요. 네.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거 문제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주거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택이 없는 분들의 일단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는 주택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주택을 좀 더 나은 주택으로 옮겨가는 것을 네. 그래서 이제 지원을 맞춰야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주거 문제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사실 이 부동산에 다 인질로 잡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상황이요.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 기대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거기에 하니까 집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돈 벌 수 사실은요. 있는 수단으로 주택을 많이 이용했으니까요, 여태까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은 사실 경제 성장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집값이 올라도 1주택자들은 그걸 팔았을 때 그러니까 일부 이익을 낼 수 있지만은 네. 자기가 다른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또 같이 집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큰 혜택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는 분이 서울에 집값 올라서 좋겠어요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저희 집만 오른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좋냐고. 어차피 이사 못 간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팔고선 갈 데도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는 이 소위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분을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는 억제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거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억제하다 보면은 집 거래가 이제 이게 축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소위 세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전제가 어떻게 되냐면 무주택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주택 공급을 제 공공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그러니까 집값이 아무리 그러니까 안정된다 하더라도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젊은 층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이제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장기 공공임대를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전제 속에서
다주택자들한테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주면서 그러니까 집을 처분하도록 네. 불필요한 주택들은 시장에 내놓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해야 되는데 현 정부는 뭐냐면은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뭐냐면은 임대사업자를 굉장히 장려를 하는 정책을 썼어요. 처음에 그랬죠. 다주택자를 할 거면 그렇죠. 네, 뭐 세금 혜택을 원래 많이 주니까 예. 개인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혜택이요. 사업자는 제조업을 하시는 분에 비해 가지고요. 40배에서 60배 정도 더 세금 혜택을 받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40배에서 그러니까 60배나 당연히 그러니까 네. 지방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조차도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이 부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사회가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허용하니까 사실 그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한쪽에서는 그러니까는 투기를 억제한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집값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계속 핀셋식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네. 핀셋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핀셋식 접근 방식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풍선 효과를 얘기하듯이요. 네네. 하다가 계속 너무 오르니까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는 센 정책을 내놨죠. 네. 한 발 늦은 정책이라는 거죠. 예, 동시에 이제 막 내놨죠. 보유세도 강화하고 뭐 이제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3법도 내놓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 속에서 이제 막 이제 혼란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는 이게 계속 엉킨 건데, 그래서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제 그래서 늘 글을 얘기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불신을 자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공직자들은 책임도 져야 되고 네. 그러면서 첫 단추부터 다시 깨야 된다. 네? 그렇게 정도로 가야지만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믿을 수 있고 네. 또 거기다가 정책을 위반하는 고위 공직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부동산 백지 신탁 같은 걸 하고 네. 예? 그리고 집을 처분할 가구가 다주택을 처분할 의지가 없는 분들은 공직자를 그만둬야 되고 네. 그런 이제 의지를 보여줘야 돼요. 워낙 불신을 많이 샀기 때문에요. 네네. 저의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정책이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그러니까는 자꾸만 그러니까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네.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그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면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 깔끔하게 잘못했다 말을 하고 예. 공직자들도 다주택자 다 정리하고 새롭게 예. 시작을 해야 된다. 대책을 뭘 내놓든 간에 이런 입장이신데요. 그렇죠. 잘못한 걸 인정을 해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연말인데요. 한 보수 언론에서 사설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성공한 정책 하나도 없고 특히 빈곤층은 55만 명이나 급증했다. 약자를 위한 정부 맞냐. 소득 주도 성장의 폐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가끔 언론들을 보게 되면은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야당 정치인들이 이제 여당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요.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기를 하면서 또 재생산 유포를 하고 그러는데 네. 그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이게요. 이건 완벽한 가짜 뉴스다. 예, 가짜 뉴스입니다. 그럼 55만 명 급증했다는 건 아예 어디서 나온 수치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얘기냐면요. 네. 우리나라의 이제 이 그 빈곤층이 그러니까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일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6위입니다. 여전히 높아요. 네. 빈곤층이요. 네. 빈곤층 하게 되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상위층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빈곤층에 해당되지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져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송파 세모녀 사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봉천동에 사시는 탈북자 모자가 그러니까는 그 자살을 굶어서 죽은 이런 거 뉴스가 나온 적이 네,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닙니다. 송파 세모녀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기초생활수급자가 당연한데 자격이 안 됐다는 거죠.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곤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각지대를 이거를 좀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어요. 그동안에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조건을 좀 완화를 해 왔어요. 네.
한꺼번에 딱 완화를 하기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너무 이제 부담이 클 수 있고 그러니까는 네. 그래가지고 완화를 해가지고 2017년부터 한 54만 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더 지원 대상으로 포함이 된 거예요. 이 조건을 완화하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 돼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이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 다시 혜택을 받는 거지 없던 빈곤층이 생긴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55만 명은 마땅히 받아야 될 분들이 여태까지 못 받은 게 문제였던 건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게 되면요. 네.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대개 빈곤층이 대개 노인 빈곤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 OECD에서 압도적으로 1위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노인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증가했냐면요. 네. 128만 명을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요. 아,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죠. 노인 빈곤층이 된 고령화가 수치가요. 되면서 네. 되면서 65세 이상과 128만 명 증가인데 여기다 노인 빈곤율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은요. 여기서 한 55만 명이 빈곤층 편입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65세 넘어가는 순간에 우리나라는 한 40% 이상이니까 빈곤층을 전락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후 대비를 못하고 네. 못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직장을 또 오니까 일찍이 한 50살 전에 그러니까 1차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네. 그다음에 자녀들 뭐 이렇게 키우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못하다 보니까는 일찍이 그러니까는 직장을 떠나면서 그러니까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을 그러니까 방치하게 되면은 그냥 고르장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2위 나라인데 이런 빈곤층이 그러니까 65세 이상 중에서 10명 중에 4명 이상이니까는 빈곤층이라는 것은 이건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를 좀 확장시키는 것은 지금도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요. 근데 그 결과로 나온 걸 가지고 빈곤층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이걸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치가 늘어난 건 다행인 측면도 그렇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복지 확장을 한 것인데, 네. 예. 어떤 근데 이걸 사람이 빈곤층 증가로 이렇게 빈곤층을 만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다양한 현금 복지로 천문학적인 세금을 뿌렸지만 양극화는 확대되고 있다. 국가 부채만 4년 새 220조나 급증했다. 그러니까 경제 운용의 기조를 친시장 쪽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세금 살포는 의미가 없다는 거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국가 채무는요. 국가 채무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채무 비중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X보다요? 개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월 소득이 그러니까 연소득이 1억인 사람하고요. 네. 연소득이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되는 사람하고 부채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부채가 있을 때 연소득이 2천만 원 사람은 굉장히 버겁죠. 그렇죠. 근데 1억 있는 사람은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부채 규모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 부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그럼 그렇죠? 소득 대비로 봤을 때는 심각한 상태는 아닌 건가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경제 규모가 그러니까 그래도 인구가 좀 100만 200만 이 정도 되는 나라 빼놓고 보게 되면요. 사실상 OECD에서 가장 재정 건전성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코로나 사태에서도 재정을 많이 그러니까 적자로 운영을 했는데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재정 적자 규모도 OECD에서 1위예요. 네. 가장 낮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4.3% 정도 GDP 대비 이 정도 썼는데요. 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6%, 12%, 20%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국가 채무를 갈 때 일부 정치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국가 채무만 가지고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제가 없다 보니까는 네. 공기업들 부채를 그러니까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소위 4대 연금 같은 경우도 이런 것까지 이제 미래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까지 포함하면은 네.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데 공기업이나 그러니까 이런 연금 충당 부채 같은 경우는요. 국가 채무 비중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IMF에서요. 안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공기업이라는 건 뭡니까요?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어떤 하나의 이 경제 조직체라고요. 공기업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의 채무는 굉장히 유동적인 거예요. 네. 자기들이 벌어서 갚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나라 부채로 포함은 안 시킨다. 나라 부채는 그러니까 확정된 것만 가합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네.
그 연금 같은 경우도 뭐냐면 우리가 연금 개혁 같은 걸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왔잖아요. 지금까지도요.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IMF에서 그 기준을 만들 때 이런 거 포함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해놔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거를 포함시키게 되면은 굉장히 국가들 간의 일률적인 비교가 안 된다고. 네. 제대로. 그래서 이건 빠져 있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국가 채무를 과장하려다 보니까는 그런 걸 갖다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것도 어쨌든 간에 장차 국가가 간접적으로 짊어져야 되는 부담이라 생각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것까지 가게 되면은 국제 통계를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걸 집계를 안 하니까는 네네. 그런 식으로요. 이재명 지사는 교수님하고 같은 입장을 좀 많이 내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그런지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서 국가 부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 얘기 안 하고 더 늘려도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거는 이제 아직 집계가 안 돼 있는데요. 네. 2019년 말에 국가 채무가 723조였었어요. 네. 절대액이요. 네. 그런데 국민들이 상환해야 되는 채무는요 407조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뭐냐면 소위 금융성 채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얼마 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유로화 채권을 발행을 하고 또는 달러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다는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네. 얼마 전에요. 네네. 자,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려가지고요. 네. 빌렸으면 이게 이제 내 부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주식을 샀어요. 투자했어요. 네. 그럼 주식도 1,000만 원짜리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1,000만 원도 나는 부채지만은 내가 이 1,000만 원을 갚을 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요. 팔아서 갚으면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는 적자성 채무가 아니라 국민이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 네. 이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채무라고 해서 금융성 채무라고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전체 국가 채무 중에서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한 40% 정도가 뭐냐면은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런 걸 모르고 계시죠. 네. 모르고 계시다 보니까는 이제 절대액만 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1,000조에 육박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겁박들을 하고 그러시는데. 네. 근데 사실 그런 논리를 썼던 일부 언론들이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더 써야 된다고 막 그렇게 똑같은 그런 정반대 논리를 썼었어요. 네. 네, 정권이 바뀌고 말을 바꾼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증거가 있으니까요. 신문 네네. 보도들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계 부채는 뭐 그렇게 원희룡 지사가 말한 것처럼 걱정할 수준은 아닌 거죠? 기사가 나온 절대 것처럼? 없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국가 신용 등급이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채무가 증가해서 나빠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국가 채무가 한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한 10% 있던 게 44%가 증가했으니까요. 네. 국가 신용 등급은 7등급이나 더 개선됐습니다. 그것만 봐도 지금 당장 그렇죠. 국가 부채를 논의할 때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탓에 문화예술계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희망차게 시작한 2021년 새해에는 보다 나아진 모습이어야 할 텐데요. 2021년 경북의 문화예술계 전망해봅니다. 경북문화재단 이희범 대표이사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인사드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표님. 예. 먼저 신청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MBC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경북문화재단이 공식 출범 6개월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예. 초대 대표이사로서 경북문화재단 이끌어 오셨는데 안동이 고향이기도 하셔서 참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고향은 우리를 있게 한 그 어머니와 같이 그 몸과 마음의 근거지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중학교 졸업을 한 이후에 고향을 떠나서 50여 년간의 그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이 한순간도 고향을 잊을 수는 없죠. 마침 경북에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제가 오랜 꿈이 없던 고향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네. 경북은 지금까지 경제산업 강국의 기반이 됐고 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산지한 곳이죠. 이런 그 경북의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고향 경북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화유산이 참 많은 곳이긴 한데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늦게 문화재단을 출범시킨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경북 문화 17개 광역시도가 다 문화재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경북도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막내로 작년에 이제 출범이 됐죠. 네, 막내라는 표현을 하니까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예. 이 경북문화재단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출범하게 된 배경 또 소개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우리 경북은 이제 가야 문화와 신라 문화 또 육야 문화 등 대한민국 역사의 뿌리였죠. 또 화랑 정신과 선비 정신, 호국 정신, 그 새마을 정신으로 대표되는 4대 정신문화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네. 경북은 전국 집성촌의 25%가 경북에 있고요. 네. 전국 서원의 32%, 또 전국 향교의 17%,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35%, 등 우리 문화유산의 보고이죠. 또 우리 경북은 전국 최대 한복 원료 집산지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경북은 이제 구미산업공단과 포항제철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엔진 역할을 해왔죠. 이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만드는데 경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경북은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문화재단이 출범됐고 저희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북에는 세계유산도 참 많고 뭐 서원도 많이 몰려있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하실 게 많을 것 같긴 한데요. 경북문화재단이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온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그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우리 문화예술인들에게는 혹독한 아주 시련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 공연예술은 그 전에 비해서 평균 50%, 많게는 뭐 한 90% 수준까지 떨어질 정도로 문화예술계에는 굉장히 어려웠고 예술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죠. 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출범하면서 첫째로 내세운 것이 경상북도 내에 있는 예술인들이 직업으로서 안심하고 창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술인 등록 업무를 활성화했습니다. 아, 예술인 등록이요? 네. 예,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MOU를 체결해서 예술활동 증명자가 저희 출범할 당시에 연초에는 843명이었습니다만은 약 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또 작년 12월 10일부터는 예술인에 대해서
고용보험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직업으로서 예술인을 대우해 주는 것이죠. 둘째로 이제 작년에 경북의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또 경북도와 또 국비 등을 합해서 약 17억 5천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네. 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긴급 창작 지원과 온라인 예술 활동을 지원했고 그 밖에도 지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웠던 조건도 대폭 완화를 했습니다. 예술 활동 증명자라는 거는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증명하면 뭐 종이 같은 걸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술 활동이라는 게 지금 예술 활동이라는 게 자유업으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직업으로서 대접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보험도 못 받고 그랬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것을 이제 직업으로서 예술 활동을 증명하는 제도가 예술 활동 증명입니다. 예술하시는 분들은 참 소득도 항상 불안정하고 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고용보험제도도 실시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도움은 많이 될 것 같네요. 이제는 직업으로서 좀 그런 대로 제도권 안에서 네. 좀 안정되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제도는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된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또 경상북도가 지역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시군 간 그래서 문화 격차도 큰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일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경상북도는 이제 그 국토 면적으로는 우리 남한 면적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이 전국 평균이 81.5%라 그러는데 경북은 64.9% 수준이고요. 네. 인구 10,000명당 등록 예술인도 전국의 평균이 203명인데 비해서 경상북도는 24명으로 전국 10분의 평균 한 1이네요. 네. 10분의 1 수준밖에 못 미칩니다. 네. 또 그러니까 문화예술 여건도 좋지 않고 또 특히 이 문화유산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이 관광자원이나 또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고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런 그 약점이 있었죠. 네. 이 경북문화재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술인 등록 업무를 확대하면서 예술인이 제도권 안에서 이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올해는 23개 시군에 이제 간에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찾아가는 문화 행사를 다양하게 해나갈 생각이고요. 네. 23개 시군이 각자 문화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이 시군 문화 단체를 연계해가지고 시군 문화 행사의 협력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또 목표 중에 하나이죠. 인구 10,000명당 등록 예술인 수를 보니까 경북이 굉장히 적기는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술인도 전국 평균에 등록 예술인이 1.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인식이나 대우나 네. 이런 것이 좀 미약했었죠. 이런 걸 보면 경북문화재단은 왜 이제 생겼을까 아쉬움도 남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산업자원부 장관 또 경영자 총연합회 회장 역임하면서 경제계 인맥을 폭넓게 쌓아오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계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부터 올해 개최 예정인 뮤지컬을 지원받기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경북문화재단이 이제 역사가 일천하다 보니까 다른 문화재단에 비하면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재원 모두가 열악하죠. 네. 예컨대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설립된 지가 뭐 한 25년 가까이 되는데 기금만 해도 1,000억이 넘습니다. 크네요. 네. 경북문화재단은 이제 출범하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나오니까 예산도 좀 열악하고 여러 가지 인력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네. 그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기업문화재단과 이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범 초부터 이제 전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15개 사업에 33개 세부 과제를 발굴해가지고 기업문화재단과 이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서 말씀 주신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는 이제 공동으로 안동의 아동문화 작가인 그 권정생 선생님 시대기를
테마로 해서 교육용 창작 뮤지컬 만들 계획이고요. 네. 이외에도 이제 경북과 연관된 뭐 여러 가지 기업들, 뭐 삼성이나 SK나 포스코 등 기업 문화재단과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이와 함께 그 경북 매시나 협회를 설립해가지고 기업인들이 경북의 문화유산 창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이런 생각입니다. 경북 매시나 협회는 어떤 건가요? 이 매시나 협회는 네. 원래는 이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문화단체라도 개별적으로 그 기업들에게 출연 요구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만 출연하도록 돼 있고 1대1로 출연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문화재단도 기업들에게 직접 출연 요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문화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매시나 협회를 만들면 기업들이 직접 출연을 하고 네. 그 출연된 돈으로 기업 활동에 문화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러면 좀 지원도 많이 받아서 그걸 다시 예술인들의 뭐 복지나 이런 쪽에도 쓸 수 있는 그렇게 거겠네요. 되면 예술인들의 돌아가는 재원이 조금 커질 수가 있죠.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공연 매출액을 보면요. 작년 12월에서 금년 3, 4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3, 4월에는 공연 뭐 행사나 매출이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 복지재단과 연계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민간 공연장의 그 활성화 지원 사업과 원로 예술인 지원 사업, 또 공연 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 네.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고요. 네. 모든 지원 사업에 문화 예술을 위한 고용 보험을 또 의무하면서 경북의 문화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반을 다져나갈 생각입니다. 뭐 세 가지 신규 사업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요. 새해에 어떤 사업들을 펼쳐나갈 계획이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예. 작년 2월 18일 날 이제 대구에서 처음으로 코로나가 발생했죠. 네. 이제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이 규제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려 왔죠. 네. 이제는 뭐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이제 개발된다고 그러니까 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 2월에는 첫 번째 사업으로 대구시 문화재단과 공동으로 다시 뛰는 대구 경북이라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경북은 이제 이철우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K 방역의 선두에 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 이 경북의 방역 활동은 세계가 좀 부러워하는 이런 활동을 해왔죠. 이제는 코로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문화 광고를 통해서 세계로 뻗는데 또 대구 경북이 앞장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좀 움츠림에서 벗어나서 다시 뛰는 대구 경북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문화 활동을 앞장서고자 합니다. 또 이제 4월에는 상주에 한국한복진흥원 개원식을 합니다. 원래 작년 10월 달에 하려고 그러다가 코로나로 미뤄왔습니다만은 네네. 또 함께 국제 패션쇼도 개최를 하고 전통 소미와 복식 분야의 또 인큐베이팅 사업도 하고 우리 경북도내 가장 많은 삼배라든가 인별이라든가 또 실크라든가 이런 지역 내 한복 원료를 이용해서 네. 지역 내 전통 의류 산업 또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래서 경북이 한복의 메카가 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코로나가 좀 종식이 돼야지 잘 추진이 될 텐데요. 아무쪼록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그래서 또 경북의 문화도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렇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예,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많은 문화예술인들 많이 좀 길을 살리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언론에서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문화재단 이희범 대표이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